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사. 네. 자,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 마지막까지 왔어요. 네, 와우. 조선시대 그 시기구분 1592년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이 조선 전기, 그 이후가 조선 후기라고 했는데, 오늘은 조선 후기 마지막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조선왕조 500년의 역사를 마무리 짓는 시간. 하여튼 제가 그 중요한 키워드들, 진짜 시험에 꼭꼭 나오는 것들만 지금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는 압축 강의니까 여러분들이 그 키워드를 잘 살리셔가지고 살을 붙이시면서 꼭 만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조선기 마지막 시간 출발합니다. 자, 여러분들 조선 후기 전 시간에 이제 정치와 경제를 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그 사회를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여러분 경제 파트 하면서 우리가 가장 핵심적 단어는 뭐라 그랬죠? 변화. 변화였습니다. 변화.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어요. 조선 전기만 해도 중농, 억상 상업을 굉장히 억제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었는데 조선 후기는 상업이 뻥 하고 지금 발달하고 있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자, 그 출발은 바로 이 모내기법. 이 모내기법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나타난 현상이었다라고 설명드렸는데, 이렇게 경제 환경이 변화하니까 자연스럽게 사회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조선이 어떤 나라입니까? 신분제의 나라 아닙니까? 그 신분제가 조선 후기 와서는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볼까요? 조선 후기 사회입니다. 우선 신분제의 동요. 네, 이 신분제가 동요를 하게 됩니다. 자, 어떻게 동요를 하냐? 조선 전기 신분제는 여러분 양반 중인 상민 천민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게 와르르 무너집니다. 어떻게? 양반수는 증가하고 그다음이 상민과 노비의 수는 감소하더라. 이게 가장 중요한 조선 후기 신분제 동요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양반 수는 증가하고 상민과 노비의 수는 감소했을까? 이유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점프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지금 점프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왜 그랬냐면, 이 점프를 하는 그 과정이 왜 그랬냐면, 이 과정에서 정부에서 말이죠. 이 전쟁 이후니까 돈이 없어요, 정부가. 그러니까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납속책이라는 걸 시행을 합니다. 납속책. 자, 이 납속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납부하는 거예요. 이 곡물속입니다. 곡식을 납부하는 정책. 그 곡식을 납부하면 양반이 되는 거예요. 양반 되면 좋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 군대를 안 가요. 그러니까 포를 내지 않아요. 와, 좋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이 납속책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인 공명첩, 또 이제 납속책의 어떤 일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공명첩이 뭡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름이 비어있는 임명장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뭐 실직은 아니고, 이게 실제 어떤 그 임명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명예 정도, 그 정도 주는 건데, 어쨌건 간에 이제 이런 걸 받으면 군대에 면제될 수 있는 어떤 그런 특혜가 또 주어질 수 있겠죠. 이러니까 너도 나도 양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정식 루트 말고도 이때 조선 후기가 되면 여러분들 왜 그 환국 정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몰락한 양반들이 등장을 해요. 먹고 살아야지 그들도. 그럼 뭘 파냐면 자신의 집에 족보를 팔아요. 이 당시 조선 후기 되면 이 모내기법이 일반화되면서 돈 좀 번 상민들이 등장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바로 그 몰락한 양반들의 족보예요. 네, 그래서 이 족보를 매입하거나 또는 아예 위조까지 합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양반들로 지금 점프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거. 신분제가 동요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니까 이제까지 가졌던 양반들의 그 권위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은 와르르르르 지금 무너지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이런 과정 속에서 이런 신분제 동요에 또 힘을 실어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평등의식의 확산이에요.
평등의식의 확산. 자, 이 평등의식의 확산이라는 것들은 어떻게 전개가 되었냐면 크게 두 가지 종교 형태로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학이라는 게 또 유행을 합니다. 서학은 뭘까요, 여러분들? 서학은 천주교예요, 천주교. 서양의 학문이다 라는 겁니다. 이 서양 학문, 나중에 이제 종교가 되는 것이죠. 이 서학이 들어오면서 평등의식이 확산되는 거. 하나님 앞에 누구나 다 똑같다. 이건 양반, 중민, 상민, 천민 이런 의미가 없다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확산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 대단한 거죠, 지금. 그죠? 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 동학이라고 하는 것도 또 유행을 합니다. 동학. 서학이 어떤 반대로서 또 동쪽이 어떤 학문이라는 얘기인데요. 이 동학은, 누가 창시했냐면, 이 동학은 최재우에 의해서 창시가 되었는데, 이 동학의 교리가 뭐예요, 여러분들? 동학의 교리가 바로 인내천입니다.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다 라는 인내천. 이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다 라는 게 이 동학에서 표방하고 있는 것이죠. 모두 뭐예요, 여러분들? 바로 평등. 이 평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평등은. 자, 지금 이런 과정 속에서 지금 이 신문제가 지금 흔들리고 있죠. 뭐 북한에 쓰는 용어잖아요. 전 인민의 양반화, 뭐 이런 어떤 표현들. 네, 지금 양반들이 좀 점점 많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 분명히 조선 전기 성리학에 의해서 움직이던 그런 사회는 아니구나라는 거 지금 느껴지고 있죠.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주의 질서와 원리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 우주의 질서의 원리는 뭐냐면 분수에 맞게 살라는 거예요. 네, 그 분수, 양반은 양반에 맞게, 상민은 상민에 맞게 분수에 맞게 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본다면 이 성리학은 신분 질서를 합리화시키는 그런 학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회 전반적으로 지금 흔들리고 있는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들 좀 하나의 그 모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게 평등의식의 확산이지만 이게 오히려 확산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여성의 지위예요. 여성의 지위는 오히려 하락하는, 여성의 어떤 가정 내 지위는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더라. 여러분 왜 고려시대 때 왜 여성의 가정 내 지위가 높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균분상속도 되고 있었고 뭐 돌아가면서 딸도 제사를 지내고 있었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조선 후기 오면서 아주 정말 그 여성들의 어떤 지위가 완전히 떨어질 대로 떨어지고 이제 이런 모습들이 지금 현재까지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성을 바라보는 어떤 그 관념, 관행적 관념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의 전통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바로 이 조선 후기 때 만들었던 어떤 그런 여성을 어떤 좀 이렇게 비하하고 여성을 좀 이렇게 낮게 보는 어떤 그런 그 인식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때 오히려 더 강화되는. 그러니까 평등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게 어떤 남성들 간의 어떤 평등을 이야기하는 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여성들의 지위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 그것도 하나 좀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신문제가 동요되고 평등의식이 확산되는 과정 속에서 이제는 뭐냐면 19세기 못 살겠다 갈아보자 라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해서 바로 이 평등의식이나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해서 바로 이제 나타났던 게 바로 19세기 밀란. 19세기 밀란의 시대라고 이야기하거든요. 19세기 밀란의 시대로 접어들 수밖에 없더라라는 이야기죠. 특히 이 19세기는 어떤 시기냐면 19세기 우리 배웠어요, 여러분들. 어떤 시기입니까, 여러분들? 바로 세조 정치 시기입니다. 그죠? 정조사후에 소수 가문이 권력을 좌지우지했던 그런 시기구나. 자, 그렇다면 이 19세기 밀란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홍경레이난이 있습니다. 홍경레이난. 이 홍경레이난은 19세기 초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서북 지역민들에 대한 차별을 출발합니다. 지도 한번 보시죠. 자, 위치를 보시면 알겠지만
네, 지금 서북 지역, 네, 이쪽 지역에서 일어났던 게 바로 홍경래의 난이에요. 19세기 초반에 전개됐던 그런 모습들이고요. 제가 좀 더 설명드릴 19세기 중반에는 진주에서 출발했던 임술농민봉기, 여기 출발해서 전국으로 확산되는 그런 모습들. 이게 다 모두 19세기 보여졌던 밀란의 대표적인 내용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홍경래의 난의 어떤 그 이유는 뭐냐면 서북 지역, 제가 보여드렸던 그 서북 지역에 대한 차별이에요. 서북 지역에 대한 차별. 서북 지역에 대한 차별이 중심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게 서북 지역, 이쪽 지역 사람들이 이렇게 오면, 서울에 오면, 서울집 노비들이 말을 놓을 정도였습니다. 이 서북 지역에서는 그래도 명망가 집안인데, 서울에 오면 노비들이 말이 짧아지는 거예요. 왜? 서북 지역 사람들이라고. 이런 어떤 그 차별들은 정말 그 사회를 썩게 만드는 겁니다. 절대 이런 어떤 어느 지역 사람들이 이래, 어느 지역 사람들은 싫어, 어느 지역 사람들은 뭐야, 이런 말을 입에 내놓는 사람하고는 여러분 상종을 하면 안 돼요. 왜? 그 사회를 참 건강하지 못하게 썩어 문드러지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들이거든요. 조선일기도 보세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확산되다 보니까 사회가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은 이렇게 농민운동 형식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홍경래의 난 서북 지역의 어떤 차별로 출발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치지 않아요. 임술농민봉기가 있습니다. 임술농민봉기. 임술년에 일어났던 농민들의 봉기다. 임술농민봉기. 요거는 이제 19세기 중반. 네, 19세기 중반에 전개되었던 건데요. 원인은 뭐냐면, 세도정치기, 매관매직, 이렇게 있으면서 제가 설명드렸죠. 바로 삼정의 문란이에요. 삼정의 문란. 이 원인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삼정이 무엇인지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삼정에는요, 전정, 군정, 환곡이 있습니다. 전정, 군정, 환곡이 있습니다. 자, 전정은 뭐냐면 말 그대로 토지전이에요. 그러니까 토지와 관련된 세금들. 토지와 관련된 세금들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영정법. 그죠? 인조 때 만든 영정법. 대동법. 광해 때 만들었던 대동법. 그리고 균역법에서 결작. 이런 것들이 다 전정에 해당하는 거예요. 군정에 해당하는 거, 균역법, 이런 것들 있잖아요. 포내는 거. 환곡은 뭐냐면, 말 그대로 이 곡식이 이게 돌아가는 거죠.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봄에 곡식을 빌려줬다가 가을에 갚도록 하는 제도에 이자를 좀 내고 말이죠. 이게 원래는 비민구율 제도예요. 기억나요, 여러분들? 예, 고국 천황 때 진대법에서 출발해서 이 고려 때 흑창에서 이후 의창, 상평창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비민구율 제도입니다. 이게 환곡까지 온 건데 이 환곡에 이 공무원들이 개입을 하면서 굉장히 부정과 비리가 심해집니다. 빌리고 싶지 않아도 무조건 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자 엄청 챙기는 거예요. 왜? 매간매직했으니까. 돈 주고 관직 샀으니까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런 전정, 군정, 환곡 이런 것들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바로 삼정의 문란이 벌어지고 있더라라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임술농민 봉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 임술농민 봉기가 출발했던 지역은요. 이곳이 출발했던 지역은 진주에서 출발했어요. 진주에서 출발했지만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더라. 라는 거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 삼정의 문란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가 되어가지고 심각하다. 이 문제 좀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이게 이제 임술농민 봉기 끝나고 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게 뭐냐면 바로 삼정이정청. 삼정이정청. 삼정이 어떤 그 잘못된 모습들을 고치겠다라고 해서 만든 게 바로 삼정이정청인데 큰 성공을 거두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19세기 어떤 그 사회의 모습들이에요. 굉장히 사회에도 많은 변화가 있네요. 중요한 건 뭐냐면 평등의식의 확산이라는 것이죠.
이제 양반, 중인, 상민, 천민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신분제의 어떤 그 구조들, 이런 것들은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모습이라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 이 조선 후기 이 사회가 지향하고 있는, 바라보고 있는, 향하고 있는 방향은 어딜까요? 그건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모습이다 라는 것이죠. 이 모습을 향해서 지금 달려오고 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고 계신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조선 후기는요, 경제적으로 볼 때는 자본주의의 싹들이 막 지금 트고 있고요. 그죠? 뭐, 덕대니, 선대제니, 도고니, 뭐, 이런 모습들 통해서 지금 이 자본주의 어떤 싹들을 읽어버릴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사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신분제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모습들, 평등의식이 확산되고 있는 모습들, 바로 민주사회로 가기 위한 그런 어떤 그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보신 거예요. 맞죠? 자, 그렇다면 이 사회에서 보여지고 있는 이 변화의 모습들이 문화에서는 또 어떻게 보여지는지, 문화, 조선 후기 문화 시작하겠습니다. 당연히 문화는 그 사회를 반영할 수밖에 없죠. 자, 어떻게 반영했을까요? 지금 신분제가 지금 흔들리고 있고요. 경제적으로 지금 굉장히 상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모습들. 자, 이렇게 되면서 조선 후기는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서민 문화의 성장. 그러네. 서민 문화의 성장. 그렇죠. 조선 전기까지 어떤 양반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었다면, 이제는 서민 문화도 발달하는, 민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이 일반 민들이 지금 문화를 향유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일단 경제적으로 좀 넉넉해졌거든요. 모내기법을 통해서 돈 좀 생긴 거야. 돈 생기면 그 다음에 뭐 하고 싶은지 알아요? 뭔가 필요한 걸 갖는 게 아니라 화려한 걸 갖고 싶어 해요. 자, 이러면서 여러분들 뭔가 이제 좀 이렇게 나도 좀 이렇게 문화를 먹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좀 문화를 좀 누리고 싶은 거야. 그런 모습들 속에서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바로 여러분들 왜 요즘 그 드라마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보시잖아요. 그죠? 이 당시 사람들 똑같아요. 어떤 그런 권선징악이 있는 어떤 그 재미난 이야기들, 뭔가 대리 만족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 완전 폭발적으로 인기를 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다? 바로 한글 소설이더라. 한글 소설이더라. 네. 홍길동 좀 보세요, 여러분들. 그 서얼.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잖아요. 서얼, 첩의 자식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양반으로 올라갈 수는 없었던 그들. 그 서울 출신이었던 그 홍길동,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홍길동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지만 홍길동이 어떻습니까? 율동으로 건너서 이상세계를 만들어내잖아요. 그죠? 이건 뭐냐면 신문지 사계에서 올라갈 수 없던 그런 사람들의 어떤 대리만족. 요즘 드라마 보면 왜 이렇게 신데렐라 또는 뭐 재벌 뭐 이런 게 나오면서 평범한 사람과 돈 많은 사람들이 막 결혼하는 그런 모습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똑같아요. 이 당시 사람들도 그런 어떤 그 꿈을 이런 소설을 통해 가지고 대리만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뭐 홍길동전이라든지 뭐 춘향전이라든지 뭐 심청전이라든지 다 보세요.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다 성공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란 말이죠. 이런 한글 소설들이 또 발달하고 있더라라는 거. 그리고 이런 소설들을 또 이제 곡으로 담아가지고 바로 판소리. 그죠? 뭐 이 노래로 얼쑤! 그렇지!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추임새 들어가면서 하는 판소리. 이런 것들이 지금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좀 이렇게 좀 돈 좀 생긴 그 서민들이 이제는 자기의 얼굴이 들어간 인증샷이 필요했던 거예요. 똑같아. 요즘도 여러분들 왜 자기 사진 이렇게 뭐 많이 찍잖아요. 그죠? 이 당시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조금 여유가 있고 넉넉하니까 나를 좀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리고 일반 서민들이 등장한 인물들이 있는 그림들, 이런 그림들이 굉장히 유행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대표적인 그림들의 유형을 우리는 풍속화라고 합니다.
자, 풍속화의 대가를 한번 들어봐라 라고 한다면 김홍도와 신윤복. 김홍도와 신윤복을 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한번 그 김홍도와 신윤복의 그림, 풍속화, 조선 후기를 대표하고 있는 그 그림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지금 김홍도의 무동이라는 건데요. 아이고, 지금 뭐 춤을 열심히 추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악기를 불고 있는 악사들의 모습들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진들은요, 정말로 시험에 잘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진 딱 보여주고 나서 이 시기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은, 또는 이 시기 경제 활동으로 옳은 것은, 이런 문제 유형이 반드시 나와요. 반드시. 그러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셨죠? 김홍도뿐만이 아닙니다. 또 김홍도와 또 이 쌍벽을 이루고 있는 풍속화의 대가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 네, 바로 신윤복. 그림 보시죠. 저는 이게 신윤복 그림을 보면 감탄이 나와요. 예. 정말 그 생동감 있는 리얼리티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 지금 이쪽에 지금 이게 지금 단호에 지금 이게 좀 여성들이 지금 멱을 갖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이렇게 엿보기 하는 모습들, 이거 요즘 이러면 큰일 납니다. 예, 요즘은 이게 다 걸립니다. 요즘은요. 큰일 나요. 네, 어떤 이런 모습들을 지금 담고 있는 풍속화의 모습들. 지금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렸던 그런 풍속화 어떻습니까? 거기 등장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는 거. 제가 앞에서 왜 조선 전기 그림을 보여드렸을 거예요. 15세기에는 고사관수도 보여드렸습니다. 그죠? 자, 그 고사관수도 기억나요? 이렇게 딱 바위에 걸터 앉아가지고 물을 바라보고 있는 한 남성의 모습. 그 남성은 네, 여기 지금 나왔네요. 우리 피디님 참 감사합니다. 자, 이 사람은 지금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15세기 등장했던 이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 아니에요. 분명 아닙니다. 아닌데 지금 등장하는 풍속화 속 등장하는 사람들은 다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이게 가장 큰 차이점.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문화의 어떤 주체로서 소비하는 사람 주체로서 지금 우리가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 이게 바로 조선 후기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서민문화의 성장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 뿐만 아니에요. 이제 돈 좀 생기니까 이제 그 집안의 어떤 뭐 돈을 좀 많이 좀 벌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것들 담고 있는, 상징적인 담고 있는 그런 그림들. 민화. 예, 이 민화도 굉장히 유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민화가 어떤 거냐고 한번 보시죠. 자, 이런 겁니다. 이건 용이에요. 용은 용인데 왜 이렇게 안 무섭죠, 이 용이? 얘가 약간 좀 이렇게 놀란 용 같아요. 지금 눈을 보니까 지금. 예. 하지만 이런 용은 그 집안에 복을 불러올 겁니다. 그죠? 뿐만 아니라 뭐 까치 호랑이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그런 그림들이 그려지고 소비가 되는 거예요.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있는 거잖아요. 왜 수요가 있을까? 옛날에는 자급자족의 시제, 조선 전기만 해도 상업이 발달하지 않고 자급자족 시대는 이런 거 관심이 없죠. 먹고 살기 바쁜데. 근데 조선 후기 와서는 모내기법이 일반화되면서 이제 생산량이 비약적으로 증가하면서 잉여물, 남는 게 좀 생기니까 그걸 갖고 교환을 하는데, 교환을 할 때 바로 이런 문화적인 어떤 혜택, 이런 것들을 좀 누리고 싶은 그런 마음, 욕구, 이런 것들이 생긴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민화들도 발달하고 있더라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보니까 진짜 이제 이 조선 후기를 이게 어찌 설명할꼬? 상업은 발달하고 있죠. 신분제는 동요하고 있죠. 서민문화는 성장하고 있죠. 조선을 지탱하고 있었던 그 이념은 뭐냐면 성리학이에요, 성리학. 근데 이 성리학으로서는 도저히 이걸 설명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런 어떤 그 발달들 속에서 나온 게 뭐냐면 바로 성리학의 대안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리학의 대안 학문들. 성리학의 대안. 자, 이 성리학의 대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여러분들 두 가지 정도를 한번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양명학입니다. 양명학입니다. 성리학이 송나라 시대 때 유행한 거라면 양명학은 명나라 시대 때 유행했던 그런 학문이기도 한데, 양명학의 핵심은 뭐냐면요. 이 양명의 핵심은 뭐냐면
실천이에요, 실천. 다른 말로 지행합일.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같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리학은 여러분들 지극히 관념적이에요. 우주의 원리와 인간의 본성을 연구한다. 지금 어찌 보면 약간 좀 뜬구름 잡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근데 양묘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느끼는 거, 바로 보이는 거, 바로 알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에 좀 집중하고 있는 모습들, 그걸 좀 실천하는 거, 이런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과가 있어요. 사과가 있으면 성리학에서는 사과를 바라보면서 사과의 본질은 무엇일까를 다 연구한다면, 양묘학은 웃겨. 사과를 바라본다고 사과의 본질을 알아? 사과를 먹어봐야 알지. 그래서 아작 깨물어 보면서 사과는 이런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양묘학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양묘학이 나오면서 이런 양묘학을 이끌었던 인물들이 있는데요. 어떤 인물이 있냐면 우리나라의 그 강화도 쪽에서 이제 발달했던 강화학파라고 있어요. 강화학파. 네, 이 강화학파가 바로 이 양묘학을 이끌었던 그런 인물인데,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정제두가 되겠습니다. 이런 양묘학이 이제 성리학에 대한 대안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또 있어요. 또 그게 뭐냐면 바로 실학입니다. 실학. 이 중요하죠. 조선 후기 학문의 어떤 그 방향 중에서 이 실학이야말로 너무 중요한데, 실학은 다시 두 갈래로 좀 나누어서 접근이 가능합니다. 자, 먼저 이 실학은요, 그게 중농학파와 중상학파로 나누어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중농학파. 그리고 이제 중상학파. 중상학파로 나눠서 볼 수 있을 텐데, 이제 뭔지 설명드릴게요. 일단 이 실학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러니까 실사구시. 이거는 실사구시. 도움이 되는 학문이에요. 도움이 되지 않는 학문, 그냥 무슨 뭐 뜬구름 잡는 어떤 그런 게 아니라 내 삶에 도움이 되는 학문. 이게 실사구시 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농학파는 말 그대로 어떻게 하면 농민들이 더 잘 살 수 있을까를 실제로 연구하고 그런 어떤 대책을 내세우는 거예요. 중상학파 같은 경우에는 상업활동이 바로 우리의 어떤 그 부를 창출해낼 수 있다. 이 상업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 있는 실질적 학문, 도움이 되는 학문, 이게 바로 실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중농학파는 다른 말로 북학파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중농학파구나. 요 중상학파는 다른 말로 북학파, 여기 아래죠? 북학파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왜냐면 이 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청나라예요, 청나라. 청나라의 학문을 배우죠. 뭐야? 우리 앞에서 여러분들 북벌론 배웠죠, 북벌론. 청나라를 치자, 효종 때 송시열. 근데 시간이 흘러간 거야. 이쯤 되니까 이제 오히려 청나라를 배우자라는 그 북학파가 또 성장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됐죠? 자, 이 중농학파는 뭐냐면요. 이 중농학파는 핵심이 이거예요. 중농학파의 핵심은 바로 자영농의 육성이에요. 자영농을 키우자. 뭘 통해서? 자영농이면 자기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토지를 분배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토지 분배를 통해서 자영농을 많이 만들어내자. 그래야 된다. 지금 조선 후기에 이렇게 지금 자영농들이 적어가지고는 나라 망한다. 이래서는 안 된다. 라고 해서 자영농 육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자, 어떤 사람들, 어떤 실학자들이 이 토지 분배에 관심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유형원이 있습니다. 유형원이 뭘 주장하냐면요, 바로 균전론을 주장합니다. 균전론은 뭐냐면 어렵지 않아요. 바로 토지를 나누는 이론이라는 거예요. 토지를 나누는 거예요. 토지를 나눠주는 거예요. 유형원의 균전론. 근데 여러분 오해는 마세요. 예를 들면 토지 100평이 있으면 그 100평을 똑같이 5명에서 20평씩 나눈다. 그건 아니에요. 그런 개념은 아니고 신분에 따라서, 그러니까 양반은 뭐 30평, 그다음에 중인은 뭐 20평, 그다음에 뭐 평민은 뭐 10평, 천민은 1평, 뭐 이런 식으로
기준이 달라요, 기준이. 예. 그러니까 아직도 유영호는 신문제라고 하는 그 틀 자체에서는 벗어나지 못한 것이죠. 그들이 생각하는 균, 똑같이 나눈다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신문제 사회 속에서 이거 균이라고 하는 거요. 유영호의 균전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균전론을 시행하려면 뭘 어떻게 해야 돼요? 토지를 몰수를 해야 됩니다. 몰수를 다시 똑같이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게 가능하겠냐고. 그 혁명이 일어나도 쉽지 않은 건데. 그죠? 그래서 그의 제자였던 이익이 좀 현실적 대안을 제시를 합니다. 이익이 뭘 주장하냐면 바로 한전론을 주장합니다. 한전론. 이익의 한전론. 이 한전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제한하는 거예요. 제한하는 거예요. 이 이익의 한전론에는 들어가는 그 개념이 뭐냐면 바로 영업전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영원히 이어가는 토지라는 건데 무슨 소리냐면 내가 갖고 있는 이 토지가 있으면 그 중에 일부를 영업전으로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업전은 팔 수도 없고요, 살 수도 없어요. 이것만은 안 돼요. 나머지 토지들은 팔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바로 이 영업전 이외의 토지를 매매를 통해 가지고 토지를 나누게 하면 되고 딱 토지가 생기면 영업전을 딱 설정해 가지고 누구나 다 영업전은 다 가질 수 있도록 서서히 점진적으로 만들어 나가자. 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이게 한전론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제한하는 거예요. 토지를 제한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영업전을 지정토록 해서 그 영업전이 이제 다 정착이 되면 누구나 다 토지를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서서히 어찌 본다면 균전론을 좀 시간을 좀 두면서 서서히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을 지금 이익이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농학파에서 이 사람을 빼놓을 수 없죠. 예, 바로 정약용입니다. 와우. 정약용의 토지 제도는 뭐였냐면 바로 여전론입니다. 여전이라고 하는 게 이게 마을 여자예요, 마을 여자. 그러니까 마을 토지예요, 마을 토지. 그러니까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고요. 그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소유를 하고, 그 다음이 그 토지에서 나오는 생산물 있잖아요. 그걸 노동량에 따라서 또 나누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이거 만약에 지금 이거 주장하는 사람 나오면 어떻게 될까? 이게 엄청나게 이게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뜨거운 핫 이슈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주장이에요. 지금 사실은요, 이게요. 그죠? 근데 이 당시에 벌써 이렇게 선진적인, 지금 우리도 지금 이야기가 참 어렵고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이미 이때 정약용은 하고 있더라. 이 마을이 그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세요. 와, 마을이 공동으로 소유를 해? 내 집을? 이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죠? 정약용은 지금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약용 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좀 이게 추가로 좀 아셔야 될 게, 일표이서. 유명한 저서죠. 정약용은 유배 시절에 무려 500여 권 이상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책을 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책이 있다면 1표, 경세유표, 2서, 목민심서, 흠흠신서. 이게 대표적이죠. 그죠? 경세유표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진짜 왜 정약용이 대개혁가인지를 증명해내는 그런 책이에요. 그러니까 사회 전반을, 아예 나라 전반을 개조하는 방법론을 쓴 책. 와, 이거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감히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이게 바로 경세유표에 들어가 있고요. 이서에서 흠흠신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법을 적용할 때,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한테 법을 적용할 때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아주 신중하게 그런 것들을 기준을 정하는 방법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목민심서는 여러분 잘 알죠? 지방관. 이 지방관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적고 있습니다. 이 정약용이 활동했을 요 시기가 19세기예요, 여러분들. 세도 정치 시기입니다. 삼정의 문란, 소수 가문의 권력 장악, 매관매직 이런 것들이 횡행하는 시대 속에서 바로 정약용의 목민심서, 제발 백성들을 좀 섬길 수 있는, 괴롭히지 않는 그런 지방관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그런 유명한 책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뭐 그 이외에도 이 정약용 같은 경우에는 뭐 수원 화성과도 관련되고요. 배다리, 거중기, 정말 이 시대 우리나라가 낳은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자, 어쨌건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이야기했던 정리의 모든 것들은 우리 실생에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실학이 이런 거예요. 우리 실생에 도움이 되는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거. 우주의 원리와 인간의 본성은 무엇인가? 이거 말고, 진짜 우리 실생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것. 이게 바로 실학이다. 자, 그러면 중상학파는 뭘까요? 말 그대로 상업을 중시하고 있는 겁니다. 상업을 통해서 생산력을 비약적으로 증가시키자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건데요. 여기는 상업을 활성화시키자라는 건데요. 이 중상학파의 대표적인 인물들은 바로 박지원과 박제가를 들 수 있겠습니다. 박지원이 썼던 열하일기, 그리고 이 박제가가 썼던 북학의, 열하와 북학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열하와 북학, 열하와 북. 다 청나라예요, 청나라. 그러니까 박지원은 청나라에 갔다 쓴 일기고요. 역시 박제가도 청나라의 어떤 그 학문들을 지금 써놓고 있는 그런 책들인데, 이 모두 다 중국에 다녀와서 와, 이 청나라 엄청나게 발전한 거예요. 그 이전까지만 해도 이 오랑캐들 하고 아주 비하하는 그런 모습들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그들을 배우자. 그래서 여러분들 북학운동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박제가의 북학의에서 나온 그런 이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박지원, 박제가가 중국의 어떤 뭐 문물을 배우자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그들이 제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수레, 선박,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이런 주장들을 해요. 특히 박제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소비론을 주장을 합니다. 이 소비론이 뭐냐면, 너무 전략을 하면 그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은 뭐 먹고 사냐 이거예요. 적당히 전략하라는 거예요. 적당히 전략하고 그것을 사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물건을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죠. 굉장히 친자본주의적인 그런 어떤 그 이야기를 벌써 이 당시에 이야기하고 있다. 야, 진짜 조선 후기 정말 자본주의 싹이 트고 있다고 했는데, 그 자본주의 싹이 트고 있음을 이렇게 의식적으로 책으로 표현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구나라는 거 여러분 지금 다시 한번 확인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중농학파, 중상학파와 같은 이런 실학자들이 아주 조선 후기에 많이 맹활약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조선 후기 특히 이 사회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던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서양 학문이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서양의 영향. 서양의 영향. 자, 어떤 것들인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까지 여러분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 중심의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서열을 따지는 학문입니다. 그게 바로 우주의 본질이고 분수에 맞게 사는 것이 가장 이상적 세계라고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성리학은 당연히 분수에 맞게, 그게 뭐냐면 중국이 최우선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나라들은 중국을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분수에 맞게 이 세상이 행복해지는 것, 이렇게 설파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런데 이 서양의 어떤 문물이 들어오면서 이 중국 중심의 세계관, 성리학이 와르르 깨지게 됩니다. 심지어는 여러분들 15세기에 그렸던 그 세계 지도,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 이게 태종 이방원 때 만든 그 지도인데, 거기 지도를 보시면 중국이 세계 지도인데, 이따만큼 커요. 가운데 센터에 엄청 커요. 그리고 진짜 유럽은 어디 있는지도 몰라. 아프리카 어디 보여? 이 정도거든요. 굉장히 왜곡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조선 후기에 고려 만국전도라는 게 들어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세계 지도예요. 세계 지도. 이 세계 지도를 봤더니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세계 지도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와우. 세계의 중심은 중국이 아니야. 이런 게 이제 확인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중국 중심의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는 성리학이 버텨낼 재간이 없게 되는 것이죠. 없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고려 만국전도 이런 것들이 오면서 이제 우리 것에 대한 그런 관심. 또 있어요. 뭐 서양의 그 역법서라고 할 수 있는 그 서양의 그 역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시언력. 그렇죠. 시언력. 이런 것들도 이제 들어오거든요. 이런 게 들어오면서 이제 우리 것에 대한 그런 관심. 이런 것들이 많이 가진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풍속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그죠? 자연도 마찬가지. 이런 것들의 영향 속에서 바로 우리 자연이 그려지는 거죠. 그게 뭐냐면 바로 진경산수화입니다. 진경산수화. 진경산수화. 이 진경산수화의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겸재정선. 뭐 대표적인 경우가 인왕제색도라든지. 인왕산 그린 거예요. 우리나라 인왕산 있잖아요. 인왕제색도라든지. 금강산 그린 금강전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시기에 나타나고 있더라. 사진 한번 보죠. 자, 이게 바로 이제 인왕산입니다. 예, 이거 지금도 가면 볼 수 있어요. 예, 지금도 이 뷰가 나온 곳이 저기 정독도서관 그쪽에 가시면 요 뷰를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의 산을 그려놓고 있는 이런 진경산수화가 나오게 된 배경은 뭐냐면 이제는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고 어차피 우리를 중심으로 이 세상을 꾸려낼 수 있다. 지구는 둥글고 중심은 찍으면 그게 중심이다. 우리도 중심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어떤 그런 근거로서 지금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런 그림들이 지금 그려지고 있으면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고요. 조선 후기 때 이제 유행했던 그 그릇이 있어요. 그 그릇은 청화백자. 가 있습니다. 자, 청화백자가 어떻게 생긴지 궁금하시죠? 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자에다가 이게 코발트, 이런 색을 지금 집어넣고 있는 그런 그림들이에요. 16세기에 백자가 유행했다고 했는데 조선 후기는 지금 백자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 넣고 있는 이런 청화백자가 또 유행하고 있음을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화를 봤는데 진짜 이 문화도 엄청나게 지금 변화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지금 확인하고 계신 겁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조선 후기는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전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변화가 지향하고 있는 것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여기를 지금 바라보면서 오고 있더라. 자본주의 사회, 평등 사회. 뭐 이런 것들을 지금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신 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제 전근대가 끝났어요. 오! 네. 끝났고요. 이제 1학기는 뭐 이 정도면 뭐 충분할 것 같습니다. 2학기 이제 근현대 파트 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제가 또 2학기 근현대 그 부분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근현대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